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린 적 없던 분이었습니다. 33년을 대기업에서 버텼고 아파트 한 채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판 날 그의 인생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빌라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이자로 노후를 살겠다고. 에이, 저런 걸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그 확신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습니다. 2억 1천만 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삶은 비로소 가득 찼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얘기입니다.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15층짜리 아파트. 23년을 살아온 그 집의 거실에 김민수 씨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이삿짐 상자들이 사방을 둘러쌌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말없이 흘러들었습니다. 손에는 믹스커피 한 잔. 언제 탄 건지도 모르게 이미 다 식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집이 오늘로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이삿짐 센터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이제 올라가도 될까요? 5시부터 시작하면 되죠? 민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좋은 데 가세요? 민수 씨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좋은데, 글쎄 좋은데 가는 건지 모르겠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직원은 멋쩍게 웃으며 올라갔고 민수 씨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의 선택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언제나 떠나고 난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새벽 민수 씨는 그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김민수 씨는 1954년생, 올해 70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 출신, 가난한 집에서 넷째로 태어나 공부 하나로 서울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게 25, 그 후로 33해를 한 회사에서 버텼습니다. 과장, 차장, 부장,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회사 생활이 쉬웠냐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근은 밥 먹듯 했고 명절에도 출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출장을 떠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이 한 채를 위해서 노원구 아파트는 민수 씨가 47에 장만했습니다. 그때 분양가가 1억 3천이었습니다. 지금은 4억 2천. 23년 동안 이 집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가 문제였습니다. 퇴직금은 2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엔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보태준 돈, 자영업을 잠깐 해보겠다고 차린 작은 분식점, 그게 2년도 못 가 문을 닫으면서 날린 돈. 통장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줄어갔습니다. 거기에 민자 씨의 건강 문제가 겹쳤습니다. 박민자 씨는 1959년생, 올해 65이었습니다. 민수 씨보다 5살 아래. 회사원으로 일하다
민수 씨와 결혼 후 살림에 집중했고, 그러다 아이가 크고 나서는 작은 의류 가게를 몇 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억척스럽고 야무진 여자였습니다. 민수 씨가 가장 믿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민자 씨가 2해 전부터 허리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파스나 붙이면 되겠지 했는데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고 나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주사 치료, 물리치료, 정기검진. 한 달에 병원비만 3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병원비. 달마다 나가는 돈은 분명한데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2사람 합쳐 월 8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매달 부족분을 통장에서 꺼내 쓰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민자야, 이러다 아파트 있어도 굶겠다. 민수 씨가 어느 날 밤 텔레비전을 끄고 말했습니다. 민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2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집은 있었습니다. 4억 2천짜리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매달 쪼들렸습니다. 이것이 민수 씨 부부가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졌지만 정작 오늘 저녁 밥값을 걱정해야 하는 노부부. 그 집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 겨울부터 민수 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심이 행동으로 바뀐 건 생각보다 훨씬 갑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민자 씨가 장을 보고 돌아오다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금 아프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발목이 2배 가까이 부어올랐습니다. 민수 씨가 택시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인대 파열은 아닌데요. 골절 직전 수준입니다. 기존에 허리 디스크가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골밀도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치료비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당일 응급실 비용, 검사비, 부목 처치비 74만 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종이를 들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74만 원. 이게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또 다칠 수 있다. 또 아플 수 있다. 우리 둘 다 더 아플 수 있다. 국민연금 87만 원, 병원비 50만 원, 식비, 관리비, 공과금.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날 저녁 민자 씨가 소파에 발목을 올리고 누워있는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자야, 아파트 팔자. 민자 씨가 눈을 떴습니다. 진짜로? 응, 진짜로. 4억 2천이면 절반은 전세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은행에 넣어두면 돼. 요즘 금리가 나쁘지 않아. 2억 넣으면 한 달에 이자만 70만 원은 나와. 거기에 연금 합치면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어. 민자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빌라 전세로 가자는 거야? 응. 빌라도 요즘 좋은 데 많아. 조용하고 엘리베이터 있고 관리비도 훨씬 적게 나오는 데로. 창밖에 찬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날 밤 2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같은 낭떠러지를 바라보는 것인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파트를 팔겠다는 말이 나오자 주변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제일 먼저 전화를 해온 건 아들이었습니다. 민수 씨 부부의 아들 민준, 38살, 직장인, 아이 둘 딸린 가장.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파트를 왜 파세요? 생활비가 없어서 그렇다. 매달 적자야.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되잖아요. 민수 씨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됐어. 내 살림도 빡빡한 거 아버지가 모르는 줄 알아.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민준이 잠깐 손으로 수화기를 막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아파트는 재산이에요. 지금 팔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나중이 얼마나 있겠냐. 우리 나이가 몇인데.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의 오랜 친구 노재섭 씨, 같은 회사 동기였다가 먼저 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삼겹살을 구워 먹는 사이였습니다. 노 씨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야, 민수야. 요즘 전세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뉴스 못 봤어? 인천에서도 나고 서울에서도 나고 노인네들이 얼마나 많이 당하는데. 민수 씨가 고기를 뒤집으며 웃었습니다. 야, 내가 그런 거 당할 사람으로 보여? 나 부장까지 한 사람이야. 계약서 하나 못 보겠냐? 아니, 그게 학벌이나 직급 문제가 아니라고. 그 사기꾼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아? 공인중개사까지 끼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에이, 그건 너무 모르고 덤빈 사람들 얘기지. 나는 꼼꼼하게 따져볼 거야. 등기부등본도 보고 건축물 대장도 보고. 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게 사기야. 걱정 마라. 나는 달라. 그 말이 민수 씨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크게 건 함정이었습니다. 사실 민자 씨도 불안했습니다. 빌라 전세라는 말이 처음부터 편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집주인을 찾아다니며 우는 할머니. 어느 날 저녁 민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나 사실 좀 무서워. 빌라 전세. 우리 그냥 작은 아파트로 가면 안 될까? 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도 서울은 비싸. 경기도까지 나가면 아들네랑 더 멀어지고. 아파트 팔고 나서 2억 넘게 남겨서 이자 받는 게 우리한테 제일 맞는 방법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들한테 같이 봐달라고 할까? 아들이 뭘 알아? 그냥 걱정만 시키지. 내가 다 알아볼 거야. 민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33년을 버텨온 사람이니까요. 언제나 가족을 지켜온 사람이니까요. 그 믿음이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보러 다니기 시작한 건 그해 12월이었습니다. 마포구, 은평구, 동작구, 세 곳을 돌아다니며 10곳이 넘는 빌라를 봤습니다. 민수 씨는 볼 때마다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근저당 없죠? 압류된 거 없죠? 집주인이 직접 계약하는 거 맞죠? 중개사는 매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 제가 올해 이 동네에서 일했는데 깨끗한 매물만 소개해드리죠.
민수 씨는 그 웃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전문가가 보장해준다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의 한 빌라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4층짜리 신축급 빌라, 엘리베이터 있음, 관리비 월 3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 여기로 하죠.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민자 씨는 빌라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작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빨래가 걸린 이웃집 옥상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민수 씨가 다 알아서 하겠지. 그 생각이 민자 씨의 입을 닫게 했습니다. 이렇게 열차는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열차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계약일은 2024년 1월 8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맑았습니다. 서울에 며칠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햇볕만큼은 유난히 강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하게 다린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민자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빼입어? 중요한 날이잖아. 계약하는 날인데. 민자 씨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여전히 작은 걱정이 있었지만 민수 씨의 설레는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마포구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꾸며진 사무실이었습니다. 벽에는 각종 자격증 액자가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4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점퍼 차림에 말씨도 부드러웠습니다. 어르신들 편하게 오래 사세요. 저도 세입자분들 불편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상이 좋네. 믿을만 하겠어.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민수 씨는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니, 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증금 2억 1천만 원. 계약 기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월 9일. 특약사항 몇 가지. 중개사가 옆에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르신이 직접 떼셔서 확인하셨죠? 근저당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완벽하게 보호받으십니다.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기부등본을 민수 씨가 직접 뗀 건 계약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때 확인했을 때는 깨끗했습니다. 근저당도 없었고 압류도 없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이틀 전, 그러니까 민수 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난 바로 다음 날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을 새로 설정했다는 것을. 그리고 민수 씨 외에도 같은 빌라의 다른 세대에 비슷한 수법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의 민수 씨는 그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민수 씨의 도장, 민자 씨의 도장. 잉크가 종이에 번지는 순간 2억 1천만 원은 집주인의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중개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잘 사세요. 민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서 오래 잘 살게요. 사무실을 나서며 민수 씨가 민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민자야, 이제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어. 이자만 해도 한 달에 70만 원이야. 연금이랑 합치면 우리 160만 원이야. 이제 쪼들리지 않아도 돼. 민자 씨가 남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1월의 햇볕 속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이미 잘못된 방향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이사는 계약 이틀 뒤에 했습니다. 1월 10일 목요일, 이삿짐 트럭이 빌라 앞에 서자 골목이 잠깐 북적였습니다. 민수 씨와 민자 씨가 짐을 정리하며 새 보금자리에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복도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거기 새로 오신 분들이에요? 문 앞에 작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어 있었고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왔어요. 민자 씨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호 오순리예요. 여기 산지 3년 됐어요. 요거 별거 아닌데 귤이에요. 이사하느라 힘드실 것 같아서 비닐봉지 안에 귤이 소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자 씨가 귤봉지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고마워라. 우리 들어와서 같이 드세요. 오순례 할머니는 처음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짐 정리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잠깐만요. 얼른 들어오세요. 민자 씨 특유의 따뜻함 앞에서 오순례 할머니의 경계가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아직 상자도 다 풀리지 않은 거실에 앉아 귤을 까먹었습니다. 오순례 할머니는 조용하고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7년 전에 먼저 보냈고 자식은 미국에 한 명 있는데 연락이 뜸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뭐가 제일 힘드냐 하면 아플 때예요. 몸이 안 좋은데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그게 제일 서러워요. 오순례 할머니가 귤 껍질을 까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자 씨는 말없이 그 손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고 마디마디가 굵은 손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봬요. 제가 밥할 때마다 드릴게요. 오순례 할머니가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꾹 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민자 씨가 국을 끓이면 한 그릇 덜어서 2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순례 할머니는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자 먼저 민자 씨 집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자 씨, 나 배추 좀 얻을 수 있어요? 김치 담그려고. 그냥 드릴게요. 저도 많아요. 아이고, 돈 드려야지. 됐어요. 우리 이웃인데. 오순례 할머니가 배추를 받아들고 돌아서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민자 씨 고마워요. 진짜로. 그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아까보다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봄이 오기 시작할 무렵 오순례 할머니가 민자 씨를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나 거기 조그맣게 텃밭 만들었거든요. 같이 상추 심을래요? 옥상에 올라가 보니 화분 몇 개와 작은 나무 상자에 흙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흙을 고르며 상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한 달은 있어야 해요. 근데 금방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여기서 쌈 싸먹겠네. 두 사람이 흙 묻은 손으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모습을 옥상 문가에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자 웃었습니다. 민자가 저렇게 웃는 걸 오랜만에 보네. 허리가 아프다고 찡그리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말수가 줄었던 민자가 아니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온 것 같다. 여기로. 그 생각이 한동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 2월,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 통장에 처음으로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보니 이자 입금 72만 4천 원이라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돈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일해서 월급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쫓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긴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가 민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자야, 오늘 저녁 우리 백화점 식당 가자. 민자 씨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날이야? 그냥 한 번쯤 그러면 어때? 두 사람은 오랜만에 나란히 나섰습니다. 민자 씨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코트를 꺼내 입었고 민수 씨는 겨울 내내 쓰지 않던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백화점 6층 한 식당. 창가 자리에 앉아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민자 씨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런데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야? 민수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민준이 대학 합격했을 때. 그게 몇 년 전이야. 이제 자주 오면 되지. 뜨거운 갈비탕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몸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수 씨가 1층 매장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쇼윈도에 스카프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과 연보라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민자 씨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거 민자 너한테 어울리겠다. 에이 됐어. 비쌀 텐데. 한번 봐봐. 결국 민자 씨는 그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점원이 거울을 가져다 댔습니다. 민자 씨가 거울을 보다가 살짝 귀가 빨개졌습니다. 나한테 어울려? 민수 씨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어울려. 사자. 얼마야? 그냥 사자고. 가격표는 12만 원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민수 씨가 아내에게 뭔가를 선물한 건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민자 씨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스카프를 목에서 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민수 씨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뉴스 영상이나 옛날 영화 클립 같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천 영상에 이런 제목이 떴습니다. 월 300만 원 버는 시니어 주식 투자법. 민수 씨가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말이 청산유수였습니다. 차트 분석, 종목 추천, 수익 인증. 화면에는 숫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민수 씨는 그걸 1시간째 보다가 민자 씨를 불렀습니다. 민자야, 이 사람 좀 봐봐. 주식으로 이만큼 번대. 민자 씨가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믿을 만한 거야? 다 공개하잖아. 거짓말이면 이렇게 영상 올리겠어? 그래도 나는 모르겠어.
우리 그냥 이자로 살자고 했잖아. 아, 나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 좀 해보자고. 그 공부가 문제였습니다. 민수 씨는 그 채널을 구독하고 그 다음 영상을 이어봤습니다. 결국 댓글에 적힌 오픈 카톡방 링크를 눌렀습니다. 거기서 종목 추천 리포트를 받으려면 5만원짜리 멤버십에 가입하라는 안내가 떴습니다. 민수 씨는 카드를 꺼내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껐습니다. 아니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번엔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력이 정작 중요한 곳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민수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편 민자 씨에게도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빌라 근처 주민센터에서 노래 교실을 운영한다는 걸 오순례 할머니한테 들었습니다. 민자 씨, 나 거기 다니는데 같이 갈래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요. 민자 씨는 처음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노래를 못해서. 거기 다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결국 민자 씨는 오순례 할머니 손에 이끌려 노래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15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70줄의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고 남자 어르신도 두어 분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노래는 못해도 됩니다. 즐기면 됩니다. 그날 배운 노래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민자 씨는 처음엔 입을 반만 벌리고 웅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조금 더 크게, 세 번째엔 제법 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민자 씨 얼굴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네. 오순례 할머니가 씩 웃었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또 와요. 그 후로 민자 씨는 매주 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허리가 조금 아파도 노래 교실 날만큼은 일어났습니다. 4월 어느 날 오후 세 사람이 한강공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 씨, 민자 씨, 오순례 할머니.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하나씩 사들고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강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순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나들이 나온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민자 씨가 옆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오면 되죠. 민수 씨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강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물결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민수 씨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노후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평생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늘 다음 목표를 향해 고개를 들고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고개를 내리고 앉아 그냥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5월이 왔습니다. 민자 씨의 허리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병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움직임이 늘어난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민자 씨는 진료실을 나오면서 민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 거 내가 여기 오자고 했잖아. 민자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았어. 전화를 끊고 난 뒤
민수 씨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아내에게 그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달 말 민수 씨가 저녁을 먹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민자야, 우리 제주도 갈까? 민자 씨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제주도? 응. 우리 신혼여행 이후로 둘이 제대로 여행 간 적이 없잖아. 이번에 한번 가자. 비행기 타고. 민자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좋아. 제주도는 5월 중순에 다녀왔습니다. 저가 항공 왕복표, 게스트하우스 2박 3일. 많이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첫날엔 성산 일출봉을 올랐습니다. 민자 씨 허리가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민수 씨가 앞에서 손을 뒤로 내밀었습니다. 잡아. 민자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정상에 올라 바다를 바라봤을 때 제주 바다는 눈부시게 파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자 씨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민자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 옆에 서서 그냥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둘째 날엔 협재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등을 적셨습니다. 민자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차가워. 당연하지. 5월이잖아. 그럼 왜 들어왔어? 민자 따라 들어왔지. 두 사람이 파도를 피해 달아나며 웃었습니다. 신혼여행 때처럼 달렸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천천히였지만 웃음은 그때보다 더 컸습니다.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들고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민자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나 요즘 되게 행복해. 민수 씨가 아이스크림을 한 입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민수 씨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잘 결정했어. 아파트 판 거 잘한 거야. 그 확신이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확신이 가장 단단하게 굳어진 바로 그 순간, 저 아래 서울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5월 하순, 옥상 텃밭에 상추가 제법 자라 뜯어먹어도 될 만큼 커진 무렵이었습니다. 오술래 할머니가 민자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자 씨 지금 시간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등기소 다녀왔는데 등기부등본 한번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자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오술래 할머니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 빌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민자 씨가 안경을 쓰고 들여다봤습니다. 민수 씨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처음엔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술래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요. 근저당권 설정. 1억 5천. 날짜 보여요? 민수 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날짜를 읽었습니다. 2024년 1월 9일. 민수 씨가 등기부등본을 처음 확인한 날은 1월 6일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은 1월 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은 1월 9일에 설정됐습니다. 계약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수 씨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계약하고 나서 잡힌 거잖아. 오순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건물 다른 호수도 다 확인해 봤어요. 101호, 102호, 201호, 301호, 302호 전부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혔어요. 민수 씨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우리 계약 다 받아놓고 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야? 그렇게 보여요. 민자 씨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민수 씨가 집주인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민수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굳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인데 안쪽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옆 가게 세탁소 주인이 말했습니다. 거기요? 열흘 전부터 안 나오던데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빌라 정문 옆 게시판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 경매 개시 결정 통지. 민수 씨가 그 앞에 서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귀에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깃보고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그 노인이 무슨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민수 씨 자신도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그 순간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다녀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민수 씨 혼자였습니다. 민자 씨한테는 그냥 볼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정장 차림의 변호사들, 서류를 안고 뛰어다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사이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70세 노인, 점퍼 차림, 손에 서류 봉투 하나.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조용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입신고 날짜가 계약 다음 날이시네요. 예. 이삿날에 바로 했어요. 이사 당일이 1월 10일이고 전입신고도 같은 날 하셨는데 확정일자 기준으로 대항력 발생은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그런데 근저당 설정이 1월 9일이라서 직원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현재로선 대항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경매 낙찰 후 보증금 전액 보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수 씨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직원이 시선을 서류로 내렸습니다. 경매 낙찰가와 선순위 근저당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설정된 근저당 규모를 보면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억 1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법원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햇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준. 전화를 걸려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들아, 아버지가 실수했다. 아들아, 아버지가 2억을 날렸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한테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 어떤 문장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70평생의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자 씨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 씨가 현관에 들어서자 민자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민자 씨는 가스불을 껐습니다. 드라마 소리를 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민수 씨 옆으로 다가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자야, 미안해. 민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손을 찾아 꼭 쥐었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두 사람이 애써 쌓아 올렸던 노후의 설계도가 그 어둠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2억 1천만 원.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노후 자금의 절반. 평생 일하며 지켜온 것의 절반. 그게 사라졌습니다. 통장 숫자가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꿈꾸던 노후의 모양이 그날 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아침마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였습니다. 밤새 천장을 보다가 새벽 4시쯤 되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자 씨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가는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강 벤치, 어둠이 거치지 않은 강가에 혼자 앉아 민수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물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멍청한 거지. 사기꾼한테 당한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들어간 거야. 그 생각이 매일 아침 민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쫓아내도 돌아왔습니다. 대기업 부장, 33년 경력, 스스로 현명하다고 믿었던 사람. 그 자만심이, 그 확신이 결국 두 사람을 이 자리까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강물은 밤이나 새벽이나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만 멈춰 있었습니다. 6월이 왔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슈퍼 앞에는 수박이 쌓였고 이웃집 창문에서는 에어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 부부의 집은 5월에 멈춰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2달째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면 목소리를 가다듬고 태연한 척 받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 엄마는요? 엄마도 잘 있어.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한번 갈게요. 아니, 괜찮아. 바쁘면 오지 마. 전화를 끊고 나면
민수 씨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말하고 싶어서 전화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 목소리가 들리면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 그 애가 얼마나 걱정하겠냐. 그의 살림도 빡빡한데 짐을 얹어주면 안 되지. 아버지가 이 나이에 아들한테 이런 소리를 해야 하나. 그 생각들이 번갈아 가며 입을 막았습니다. 민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래 교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순례 할머니가 문을 두드려도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요. 라며 열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밥은 먹었습니다. 잠도 잤습니다. 숨도 쉬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또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 하늘이 아직 검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옆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고개를 돌리니 오순례 할머니였습니다. 점퍼를 두껍게 껴입고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새벽에 어떻게? 나도 잠이 안 와서요. 그런데 민자 씨가 민수 씨 여기 자주 온다고 했어요. 오순례 할머니가 민수 씨 옆에 앉았습니다. 비닐봉지에서 캔 2개를 꺼냈습니다. 뜨거운 캔커피였습니다. 드세요. 민수 씨가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순례 할머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오순례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한 번 다 잃은 적 있어요. 민수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사업 말아먹고 나서 집도 없어지고 빚만 남고 그때 나 정말 살기 싫었어요. 바람이 강 위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민수 씨.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요? 민수 씨가 기다렸습니다. 잃은 것보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돈은 없어졌지만 내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움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뭔가 굳어있던 것을 조금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뜰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이 서서히 빛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검던 물이 회색이 되고 회색이 은빛이 됐습니다. 오순례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나 아는 데가 있어요.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도와주는 곳. 법원 옆에 있는데 한번 가볼 의향 있어요? 민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있어요. 거기서 상담도 해주고 피해자끼리 모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 혼자서는 못 가겠고 민수 씨가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민수 씨는 강물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제 완전히 밝아진 강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가봅시다. 작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민수 씨가 처음으로 한 앞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는 법원 인근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복도에 여러 사람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부부, 혼자 온 30대 여성, 지팡이를 짚은 80대 할아버지. 민수 씨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무언가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접수를 하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며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피로해 보였지만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김민수 씨, 들어오세요. 민수 씨가 자리에 앉자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황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등기부등본이랑 계약서 원본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 씨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가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동일 집주인건이에요. 동일 집주인이요? 네. 저희가 지금 같은 사람 이름으로 접수된 피해 건을 추적하고 있는데 김 변호사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이 집주인 서울 내에서만 17가구를 같은 수법으로 계약했어요.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해서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고 계약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공인중개사도 공모자예요. 조직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민수 씨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17가구요. 네. 어르신만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민수 씨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모자란 게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분노가 자책보다 크게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피해자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개인으로 싸우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17가구가 한 목소리를 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구속 수사도 촉구할 수 있고 피해 보상 기금 신청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요. 누가 대표를 하죠?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서주실 분이 필요한데. 민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달 동안의 새벽 강변이 떠올랐습니다. 법원 복도 벤치에서 흘린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민자 씨가 말없이 잡아준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순례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은 없어졌지만 내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민수 씨가 등을 곧게 폈습니다. 퇴직 전 33년 동안 수백 번의 회의를 주재했던 자세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어르신.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집에 돌아와 민자 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법원에 다녀온 것,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것, 집주인이 17가구를 상대로 조직적 사기를 친 것, 그리고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맡기로 한 것. 민자 씨는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난 뒤 민자 씨가 물었습니다. 힘들 텐데 괜찮겠어?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 민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도울게. 뭐든 같이 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민수 씨는 2달 만에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자마자 민준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민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민수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2달 전 법원 복도에서
혼자 울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수 씨는 이제 싸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강물은 어제도 흘렀고 오늘도 흘렀습니다. 멈춘 건 강이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가 멈췄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모임 첫 회의는 2024년 7월 초 마포구 주민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테이블 주변에 12명이 앉았습니다. 30대 신혼부부, 혼자 온 50대 여성, 지팡이를 짚은 70대 남자, 눈이 벌개진 채 온 60대 부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왔지만 잃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보증금,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라진 삶의 무게. 민수 씨가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단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테이블 한쪽 끝에 서서 12명의 얼굴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피해자입니다. 70평생에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창피하고 화나고 억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짓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30대 신혼 남편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싸우면 됩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강 벤치가 아니라 서류 더미 앞에 앉았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법원 경매 기록,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 거래 내역. 김수진 변호사가 자료를 넘겨주면 민수 씨는 밤새 읽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기한서를 썼던 것처럼 꼼꼼하게 메모하고 정리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민자 씨는 말없이 옆에서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자야 해. 조금만 더. 밥은 먹었어? 아까 먹었어. 민자 씨가 한숨을 쉬면서도 샌드위치를 만들어 옆에 놓아줬습니다. 부부가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잘못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8월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17가구 전원이 서명한 고소장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대표로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서류를 내밀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피고소인은 이 빌라 집주인 이모 씨, 그리고 공모한 공인중개사 박 모 씨입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17가구입니다. 피해 금액만 합쳐서 30억이 넘습니다. 형사가 잠깐 눈썹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민수 씨가 경찰서를 나오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8월의 하늘이 눈부시게 파랬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9월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수 씨 모임도 함께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민수 씨와 민자 씨가 나란히 섰습니다. 민자 씨가 피켓을 들다가 팔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가 두 개를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지나가다 민수 씨 앞에 섰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민수 씨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33년 일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꽤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했습니다. 제가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입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을 노린 범죄입니다. 이 사람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 영상이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TV에서 봤어요. 봤어? 아버지 대단하세요. 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맞는 말 한 거지. 전화를 끊고 난 뒤 민수 씨는 한참 동안 웃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대단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몇십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집주인 이모 씨는 10월에 구속됐습니다. 공인중개사방 모 씨도 같은 달 체포됐습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이 꾸민 전세 사기는 서울 내 3개 구, 총 23가구에 달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42억 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뉴스를 민자 씨와 나란히 앉아봤습니다. TV 화면에 구속된 집주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나왔습니다. 민자 씨가 말했습니다. 잡혔네. 민수 씨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잡혔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1년 가까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봄,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집주인 이모 씨 징역 7년, 공인중개사 박모 씨 징역 4년,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상기금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수 씨 부부는 보증금 2억 1천만 원 중 1억 4,7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70%였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습니다. 잃은 것의 전부를 되찾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수 씨는 그 통장 잔액을 보며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안도와 허탈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복잡한 감정들 사이 어딘가에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하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그해 여름 민수 씨 부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노원구 외곽의 조용한 동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이삿날 민준이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도 왔고 손자 둘도 왔습니다. 6살 민재, 4살 지우. 두 아이가 텅 빈 거실에서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작다. 민수 씨가 민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작아? 할아버지는 딱 좋던데. 민재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옆에서 박수를 나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민수 씨가 박수를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고생했어. 아버지가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잘 싸우셨잖아요.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 씨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그날 저녁 오순례 할머니도 왔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쑥스러운 듯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 선물이에요. 별거 아닌데. 민자 씨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이고, 들어와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그날 저녁 작은 식탁에 6명이 앉았습니다. 민수 씨, 민자 씨, 민준, 며느리, 손자 둘, 그리고 오순례 할머니.
식탁이 좁았습니다. 팔꿈치가 닿았습니다. 아이들이 반찬을 흘렸습니다. 시끄럽고 비좁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엉망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작은 거실에 햇볕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민재와 지우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자 씨와 오순례 할머니가 부엌에서 잡채를 볶고 있었습니다. 당면 냄새와 참기름 향이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민수 씨는 소파에 앉아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장난을 쳤습니다. 민수 씨가 웃으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민수 씨가 지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진짜요? 진짜. 민준이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부엌에서 민자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상 좀 펴줘요. 민수 씨가 지우를 소파에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민재가 할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도와줄게. 그래, 이리 와. 민수 씨가 식탁을 펼치는 동안 민재가 숟가락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숟가락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잡채가 나왔습니다. 나물이 나왔습니다. 오순례 할머니가 가져온 깍두기도 나왔습니다. 6명이 다시 좁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재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머지 5명이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1년 전 이 집에 오기 전까지의 일들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 보였습니다. 새벽 4시 50분 텅 빈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민수 씨. 법원 복도 벤치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던 민수 씨. 한강 벤치에서 강물만 바라보던 민수 씨. 그리고 지금 손자 무릎에 앉혀놓고 잡채를 먹는 민수 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거실 벽을 물들였습니다. 민수 씨는 잠깐 식탁에서 눈을 들어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런 노을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다음 일을, 다음 목표를, 다음 걱정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냥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자 씨가 민수 씨 밥그릇에 잡채를 더 얹어줬습니다. 더 먹어요. 민수 씨가 잡채를 한 입 떠먹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나중에 민수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다른 어르신들 앞에 서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스스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가장 위험한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지혜로워진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자 당하고 혼자 울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세요. 주변에 말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부끄러운 거지, 당한 사람이 부끄러울 이유는 없습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던 어르신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작아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아파트도 없어졌습니다. 잃은 돈의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은 작아졌는데 삶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아들과 더 자주 통화하게 됐고 손자들이 더 자주 놀러 왔습니다. 오순례 할머니와는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민자 씨는 다시 노래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오순례 할머니와 함께. 민수 씨는 한 달에 한 번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새로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싸울 방법을 찾아줬습니다. 그것이 민수 씨의 새로운 일이 됐습니다. 월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월급보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새벽 한강 벤치. 이제 민수 씨가 거기 앉는 건 절망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였습니다. 아침 공기가 맑은 날, 동이 트기 전 강변을 걷다가 벤치에 잠깐 앉아 강물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민수 씨의 아침이 됐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민수 씨도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집이 작아졌지만 삶은 비로소 가득 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설렘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금빛 같은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